맏며느리가 그 정도는 당연한 거지. 여하튼 똘똘한 막내가 우리 집 대를 잇는다. 그 순간 제 귀에 들려온 건 사형 선고문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장남의 아내라는 이유로 집안의 굳은 일은 모조리 제 몫이었고 새벽마다 김장을 하고 빚을 갚으려고 악착같이 장사를 뛰며 고생 끝에 여기까지 왔다고 믿었는데 대는 막내가 있는다는 한마디 앞에서 저는 그저 이 집의 머슴 같은 멍청이였던 걸까요? 장남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세상은 변했다고 말하는 그 입술에서 제 30년 인생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집안은 조용했지만 공기 속엔 은근한 전운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절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 사이로 시어머니의 눈길은 오직 막내와 그의 아내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늘 뒤편이었죠. 30년을 이 집의 제사와 빚더미, 병수발을 지켜온 제가 눈길 한 번 받지 못하는 건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성우야, 이번 기회에 집안 정리 잘해보자꾸나. 내가 우리 집 대를 잇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막내 며느리 혜리는 곁에서 씩 웃었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낮게 한숨만 뱉어냈죠. 여보, 그냥 참자. 어머니 뜻대로 두자. 그 말이 오히려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30년 동안 제 편일 줄 알았던 사람이 결국은 어머니의 그림자 속에서 작은 아이로 머무른 채 저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오래된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첫 해 결혼하고 들어왔을 때부터 제 몫은 명확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밤새 송편을 빚고 제삿날엔 혼자서 종이불 앞에 서야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졌을 때도 병원 바닥에 종이 깔린 돗자리에 앉아 간호한 건 저 혼자였죠. 남편은 회사 일에 치여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했고 막내 며느리는 아이들 돌봐야 한다는 핑계로 한 번도 병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빚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증 잘못 써서 끌어안은 억대 빚을 저는 낮에는 남의 집 가사 도우미, 밤에는 분식집 서빙으로 막아냈습니다. 두 손에 기름때가 박이고 발 뒤꿈치는 갈라져 피가 나도 저는 그저 맏며느리라서 당연하다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 세월이 쌓이고 쌓여 저는 어느새 집안의 기둥처럼 버티고 있었는데 대는 막내가 잇는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막내 며느리 혜리는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형님, 이제 곧 상속 문제 정리되면 이 집도 내놓으려고 해요. 이렇게 큰 집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저 같으면 벌써 손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도 이제 편히 지내세요. 집은 팔고 형님은 알아서 나가서 사시면 되잖아요. 말끝마다 흘리는 웃음, 귀에 쩍쩍 달라붙는 비웃음이 저를 옥죄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알아서 나가라고? 내가 30년 동안 지켜온 이 집을? 이 집의 기둥이 되어온 내가? 제 속에서 처음으로 낯선 목소리가 터져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더는 참지 않겠다는 억눌렸던 의지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깊은 밤, 저는 홀로 고인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낡은 책장 구석에서 먼지 덮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묵직한 쇠 열쇠로 잠겨있던 그 상자는 손바닥 위에서 묘하게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조심스레 상자를 쓸어내리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이 안에 제 30년의 대답이 있습니까? 혜린의 말은 부드러운 듯 들렸지만 제 가슴에는 못이 되어 박혔습니다. 형님도 이제 편히 지내세요. 집은 팔고 형님은 알아서 나가서 사시면 되잖아요. 마치 제 30년 인생을 쓰레기 봉투처럼 내다버리는 그 웃음소리에 저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저는 고개를 숙여 부엌 수세미를 붙잡았습니다. 손끝이 까슬까슬한 철 수세미에 파이고 손톱 밑으로 피가 번져왔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제 정신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더는 당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내 손으로 끝을 보겠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이 정말 그렇게 끝난 거야. 30년을 우리가 다 해왔는데 남편은 눈을 감은 채 긴 한숨만 내뱉었습니다. 당신 마음 알지? 하지만 어머니 뜻이 그러신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있자.
잊자? 그 말에 제 속은 뒤집혔습니다. 30년을 맏며느리로 버텨온 제 삶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으라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다시 서재로 향했습니다. 낡은 열쇠 상자를 두 손으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고인의 체온이 아직 스며든 듯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쇠의 열쇠가 덜컥거리며 열리자 안에는 노랗게 빛이 바랜 종이 뭉치가 있었습니다. 고인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 그리고 증인 김선이라는 낯선 문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증인, 내가? 도대체 무슨 뜻이야? 다음 날 저는 몰래 동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낡은 간판 밑으로 들어서자 중년의 법무사가 서류 뭉치를 뒤적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상자에서 발견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돋보기를 쓰고 천천히 글자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김선희 씨, 당신은 시아버님의 유언장 증인이십니다.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증인이라고요? 네, 법적 효력이 있는 증인이에요. 유언장이 효력을 가지려면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 증인으로 당신이 지정돼 있군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30년 동안 멸시만 당하던 제가 이 집의 운명을 쥔 열쇠였던 겁니다. 법무사는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분명 방해가 들어올 겁니다. 특히 막내 쪽에서. 그의 경고는 차갑게 울렸습니다. 저는 가방 속 서류를 꾹 쥐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희 씨, 이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신중히 움직이셔야 해요. 그 말이 귀에 맴돌았지만 제 발걸음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나 혼자라도 싸우겠습니다. 30년을 당했으면 됐잖아요. 이젠 내 목소리를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사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혜린이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지금 어머니랑 둘이 얘기 중이야. 그 말에 제 발걸음이 순간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눌려있던 불씨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에 몇 번이고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노랗게 빛바랜 종이와 거기 또렷하게 적힌 글씨. 증인 김선희. 세 글자가 눈앞에서 불꽃처럼 흔들렸습니다. 30년 동안 맏며느리라는 이름으로만 불렸던 내 인생이 처음으로 내 이름 석 자로 존재감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다가도 이상하게 가슴은 뛰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사람들의 발소리와 시장의 소음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는 하나의 문장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이젠 내 차례야. 이번에는 내가 지켜낼 거야. 저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의 진본과 증인으로서의 내 지위를 철저히 확보한다. 막내 부부가 움직이기 전에 법적 절차를 먼저 밟는다. 남편에게는 당분간 알리지 않는다. 그의 망설임은 내 발목을 잡을 뿐이니까. 계획은 아직 거칠었지만 제 속에서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었어? 얼굴이 달라 보여. 저는 잠시 숨을 고르다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는 어머니 뜻대로 안 할 거야. 남편은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야? 괜히 어머니랑 막내 자극하지 말자. 우리가 손해 조금 보면 되지 뭐. 저는 눈을 마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당했어. 이번엔 우리가 지켜야 할 차례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은 예전 같으면 답답했을 테지만 오늘은 오히려 제 절심을 더 굳혀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법무사와 다시 만나 구체적인 절차를 물었습니다. 유언장 원본은 아직 봉인된 상태군요. 열쇠 상자에 남아있는 서류와 당신의 증언이 결합하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법무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증거 보관을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막내 쪽에서 서류를 빼앗으려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경고처럼 꽂혔습니다. 서류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어쩐지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상자를 확인하던 중 혜린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어디 다니시나 봐요?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좋은 일 있으신가 보죠?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감춰진 의심이 뚜렷했습니다. 저는 얼른 상자를 덮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었어. 그러자 혜리는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형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번엔 우리 쪽에서 다 알아서 하니까요. 그 말은 마치 당신은 빠지라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한구석에 앉아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더는 맏며느리의 이름으로 제 삶을 짓밟히게 두지 않겠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서성이는 듯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창문 밖에서 들려온 낮은 목소리. 찾아냈어. 분명히 저 안에 있어.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는 분명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등골은 얼어붙었고 손에 쥔 열쇠 상자가 묵직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싸움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열쇠 상자를 안방 깊숙한 서랍에 숨겨두고 마음을 졸이며 지냈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집안일을 하고 밤이 되면 불을 끄고 몰래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 든 낡은 서류는 마치 제 인생의 마지막 희망처럼 반짝거렸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길은 참으로 날카로운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혜린이 불쑥 들어와 싱긋 웃었습니다. 형님, 요즘 얼굴이 달라지셨어요. 뭔가 비밀이라도 생긴 건가요? 그녀의 시선은 제 손끝을 그리고 부엌 한쪽 찬장을 똑바로 훑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국을 휘휘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지. 혜리는 웃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은 칼날처럼 번뜩였습니다. 형님, 상속 문제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 맏며느리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편히 계셔야죠. 그 말에 저는 손에 쥔 국자를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혜린 씨, 내가 맏며느리라서 고생한 건 맞아. 하지만 그게 당연한 건 아니지. 누군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 집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순간 제 목소리가 제 귀에 낯설게 들렸습니다. 30 동안 삼키기만 하던 말이 처음으로 입 밖으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혜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형님, 말씀은 고우신데 결국 욕심 아닐까요? 남들은 다 형님 덕분이라고 하는데 정작 아버님 뜻은 막내한테 있잖아요. 그녀의 말은 치밀하게 포장된 독이었습니다. 저는 꿀꺽 침을 삼키며 다시 국자를 들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더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 싸움 끝까지 간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막내 부부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선이야, 이번 상속 문제는 내가 끼어들 일 아니야. 맏며느리 노릇 30년이면 됐잖니. 이제는 막내 몫을 인정하고 물러서. 말끝마다 물러서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혜린이 끼어들어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형님, 이 집은 곧 팔릴 거예요. 그러면 형님도 마음 편히 다른 데서 새 출발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막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버님이 평생 믿고 맡기신 건 저였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고 혜리는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을 꼭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더는 삼키지 않는다. 이번엔 내가 내 몫을 찾는다. 그날 밤 서재 창문 너머로 낯선 그림자가 들여왔습니다. 바람결에 들려온 낮은 속삭임. 그 상자 반드시 가져와야 해. 저는 커튼 뒤에 몸을 숨기며 가슴이 미친 듯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싸움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갑자기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검은 옷차림에서 아직 장래의 기운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상속 문제? 오늘 여기서 매듭 짓자. 막내 성우와 혜리는 옆에 바싹 붙어 앉았고 남편은 제 옆에서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혜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형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며 애써 눈물을 글썽이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형님이 벌써 상속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맏며느리로서 고생하신 건 알지만 이건 욕심 아닌가요? 순간 제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혜리는 마치 사실인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형님이 요즘 자꾸 서재를 들락날락 하시잖아요. 무슨 서류라도 챙기려는 게 분명해요. 30년 동안 고생한 건 알지만 그렇다고 재산을 욕심내는 건 그녀는 일부러 말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이야, 사실이니? 순간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막내 성우는 일부러 한숨을 쉬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형수님, 저희도 이해합니다. 힘드셨던 거 알죠? 하지만 욕심 부리시면 곤란하잖아요.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큰 절망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간 혀끝까지 올라온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욕심이 있다. 30년의 인생을 인정받고 싶은 욕심. 하지만 그 말을 삼켰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고인의 필체가 또렷이 남아있는 봉투. 모두의 시선이 제 손끝에 꽂혔습니다. 이게 뭡니까? 혜린이 눈을 부릅뜨며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남기신 편지예요. 저 혼자 간직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말이 나왔으니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고인의 단정한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30년 세월, 선의의 희생 없이는 이 집안이 서 있지 못했다. 나는 그 은혜를 기억한다. 마지막 진실은 그녀가 지닌 상자 안에 있다. 순간 방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고 혜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막내 성우조차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번쩍 들었고 그의 눈에도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상자? 무슨 상자입니까?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 상자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요. 그 순간 혜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 상자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형님 혼자 숨길 수는 없잖아요. 그녀의 손끝은 마치 발톱처럼 제게 뻗어왔습니다. 방 안 공기가 찢어질 듯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진실은 그 상자 속에 있다. 그 말이 방 안에 메아리치며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휘몰려 들어갔습니다. 편지를 보여주고 난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날선 칼날처럼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막내 성우는 곁눈질만 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무엇보다 혜리는 매 순간 저를 감시하는 듯한 시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형님, 어제도 서재에 다녀오셨죠? 식탁에서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말 한마디에 제 젓가락은 허공에 멎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독은 누구보다 선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서재로 들어가 상자를 확인했습니다. 낡은 자물쇠는 여전히 덜컥거렸지만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일렁였습니다. 책장 사이사이, 창문 밖 그림자, 복도에 울리는 발자국 소리, 모든 것이 저를 노려보는 듯했습니다. 저는 상자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제발 이 상자만은 지켜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음 날 아침 서랍을 열었을 때 저는 비명을 삼켜야 했습니다. 거기에 있어야 할 상자가 습자취도 없이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말도 안 돼? 숨이 막혀 와락 무릎이 꺾였습니다. 서랍 안에는 먼지 자국만 또렷했고 상자가 놓여있던 자리엔 허망한 공기만 맴돌았습니다.
저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옷장, 부엌 찬장,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하지만 상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들려온 혜린의 웃음소리가 제 귓가를 찔렀습니다. 형님, 뭘 그렇게 찾으세요? 혹시 무슨 소중한 거라도 잃어버리셨어요?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짙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털어놓으려 했지만 그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더 끌고 가면 우리만 힘들어져. 어머니도 성우도 다 막내 편이잖아. 이길 수가 없어. 그 말은 제 등을 차갑게 밀어버리는 한 줄기 바람 같았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절망. 30년을 버텨온 삶조차 한순간 허공으로 사라진 듯 했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있자니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손등으로 닦아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바보였던 걸까? 30년을 참고 견뎌도 결국 아무도 내 편이 아닌데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그 고독은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짙게 드리웠습니다. 벽에 기대 앉아 저는 망연자실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마치 제 인생 전체가 거대한 조롱거리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속에서 저는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때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장례식 날 멀리서 조문을 왔던 옛 이웃방 노인이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에 낡은 지팡이를 짚고 그는 조심스레 저를 불렀습니다. 전희 아가씨, 이거 혹시 찾던 거 아닌가? 그의 손에는 낯익은 쇠 자물쇠 달린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며 두 손으로 받쳐 들자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이걸 어디서? 박노인은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 근처에서 누가 버리듯 숨겨놓은 걸 발견했네. 괜히 나쁜 손에 들어갈까 싶어서 아가씨가 찾을 것 같아 들고 왔지. 저는 상자를 꼭 끌어안으며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상자를 다시 품에 안은 순간부터 제 심장은 하루도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떨리는 손끝으로 자물쇠를 열었다 닫았다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숨길 때가 아니라 드러낼 때였습니다. 며칠 뒤 다시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위엄을 잃지 않으려 굳게 앉아 있었고 막내 성우와 혜리는 눈빛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 두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걸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상자를 꺼내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쇠 자물쇠를 열자 안에 있던 서류와 고인의 필체가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가장 윗장에 적힌 문구를 또렷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본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증인 김선희.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혜리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건 누가 꾸민 거예요. 하지만 법무사가 동행해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이 유언장은 진본입니다. 그리고 여기 증인으로 지정된 김선희 씨의 효력은 법적으로 절대적입니다. 저는 그제야 30년 동안 삼켜온 말을 토해냈습니다. 맞아요. 저는 맏며느리였죠. 제사 준비, 빚 갚기, 병수발. 30년 동안 제 인생을 이 집안에 바쳤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피가 안 섞였다는 이유로 늘 하인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제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알았습니다. 누가 이 집을 진정으로 지탱했는지, 누가 이 가문을 끝까지 버티게 만들었는지. 혜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저를 밀쳐내려 했습니다. 이건 다 형님의 욕심이야.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리 없어. 그러나 법무사가 냉정히 막아섰습니다. 유언장에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이 상속은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분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순간 혜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 교만과 조롱은 무너지고 남은 건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낮게 흘러나온 한마디. 정말
내 아버지의 뜻이 그랬단 말이냐. 그 목소리엔 허망함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어쩌면 알면서 외면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걸. 저는 상자를 닫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아닙니다. 아버님의 뜻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30년 동안 묻혀있던 제 이름 석자. 오늘 드디어 빛을 봅니다.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그 정적 속에서 오직 제 심장만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혜린이 다시 외쳤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상자 안에 남은 게 있잖아요. 그 안에 진짜 마지막 증거가 있다고요. 모두의 시선이 다시 상자에 꽂혔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상자를 감싸쥐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상자 속 마지막 서류를 펼쳤을 때 제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종이에는 아버님의 마지막 필체가 또렷했습니다. 재산은 욕심내는 자의 손에 들어가선 안 된다. 각자의 몫은 공정히 나누되 모든 과정은 증인 김선희가 지켜볼 것이다. 그녀는 30년간 이 집안을 지탱한 진짜 주인이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막내 성우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혜리는 손끝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힘을 잃어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다 조작이야. 그러나 더 이상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고인의 뜻은 명확합니다. 재산은 공정히 나누어야 하고 그 과정을 선희 씨가 증인으로서 지켜야 합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누적된 거짓과 탐욕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누구도 더 가지려 하지 말고 각자의 몫을 지니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 순간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담담했습니다. 분노와 서름의 무게가 벗겨지고 마치 긴 어둠 속에서 빠져나온 듯 가벼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이야, 미안하다. 나는 내가 늘 당연히 견딜 거라 생각했어. 너 없이는 이 집이 버티지 못했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었던 거다. 그 목소리엔 오래된 허망함과 회한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됐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며칠 뒤 집안 정리는 끝났습니다. 재산은 고인의 뜻대로 공정히 나누어졌고 저는 남편과 함께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집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제사와 웃음, 눈물이 배어있던 이 집. 30년 동안 제 삶을 가둬둔 굴레 같았던 집.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 제 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전셋집 거실에 앉아 저는 손에 상자의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안에 무언가를 숨겨둘 필요는 없었습니다. 상자는 빈 껍데기가 되었지만 제 마음속엔 새로운 공간이 열렸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 이름으로 제 삶을 열겠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30년의 서름을 떠나보내고 처음으로 제 자신을 마주했습니다. 승리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을 삼킨 제 마음을 이제는 스스로 풀어내고 초월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이다였음을 저는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열쇠는 상자에 있지 않았다. 내 삶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언제나 내 안에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즐거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우리의 며느리, 어머니, 아내인 당신을 응원하는 엄마 우체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